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어느새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여름의 끝무렵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도 여러분께 한가득 시원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참 늦어졌다고 하죠. 30대 중반이 넘어서도 각자의 짝을 못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확실히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딩크족이라고 아이 없이 사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연세가 꽤 있으신 어르신들이 듣는다면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하고 구조가 변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저는 비혼적이었습니다. 딱히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 드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답니다. 인연이라고 할 만한 남자도 없었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변에 남자 때문에 고생하는 언니들을 여러 두었거든요. 언니들 하는 말 대부분이 결국엔 홀로 살고 싶다. 낳은 애는 후회하지 않지만 결혼은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였죠. 결혼 생활이란 건 한쪽만 좋을 수도 없고 부부가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건데 나는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 남편은 늘 피곤해하고 애한텐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자꾸 실망감이 쌓여가고 때 되면 우리 시어머니 입만 맞춰 행사 준비하는 것도 다 귀찮고 솔직히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결혼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 너도 혼자 살아. 혼자가 외롭단 말 다 옛말이야. 너는 돈도 있잖아. 그래요? 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과거로 돌아가면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난 진짜 안 할 거야. 확고해 보이는 언니의 얼굴에서 저는 다시금 느꼈네요. 제가 사는 방식 이대로 그저 무르르듯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그렇게 나이가 먹어 30 후반이 되자 주변에선 다들 선 안 보냐며 외려 저보다 더 조급해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때 되면 만나지겠죠. 근데 안 만나지면 그냥 이대로 살래요. 모셔야 할 어머니도 있고 전 이대로가 편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예비 시부모님까지 다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 인생이 이런 기구한 방식으로 흘러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으로 이어질 뻔한 불같은 사랑이 어떻게 파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공개하는 사연이랍니다. 제가 남편이 될 뻔한 작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는데요. 편의상 예비 남편이라고 호칭할게요. 예비 남편은 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출장 겸 간 유럽 여행이었는데요. 거기는 한국인이 별로 없는 도시라 더더욱이나 남편의 존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서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시작점이었죠. 아, 지희 씨는 그럼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전 그런 쪽은 영 모르거든요. 미적 감각이랄까? 그런 게 아예 떨어져요. 지희 씨는 전시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네요? 아, 저도 미적 감각까진 없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일하는 것뿐이에요. 전시는 좋아해요. 그럼 마침 여기 도시에서 유명 화가 전시회를 한다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예비 남편은 굉장히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첫인상은 그랬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낼 줄 알고 아는 것이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히 자랑하지 않는 타입이요.
허세라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겸손함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제 타입이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미팅을 하며 지내기에 단번에 예비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 같지 않게 한국에 돌아가는 일정을 먼저 물어보며 나중에 한국에서 따로 만나자는 의사를 은근슬쩍 전달했습니다. 추파를 던진 거죠. 좋아요. 그럼 그 지희 씨가 자주 간다는 한남동 펍에서 봐요. 수제 맥주 기대되네요. 저와 나이도 동갑에 중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예비 남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평범함에 더 이끌렸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평범함 속 어딘가 존재하는 비범함에 이끌렸던 거죠. 같이 간 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이렇게 먼저 호감을 드러낸 적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지희야, 너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나이도 동갑에 둘이 통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이번에 웬만하면 연애도 하고 그래서 워커홀릭에서 벗어나 보자. 아, 기집애. 너 맨날 일만 하면 지냈잖아. 네 오피스로 보는 거 지겨워 죽겠어. 너희 어머니도 말 안 하시는 것뿐이지 너 결혼하는 거 얼마나 바라시는데. 알겠어. 그냥 만나보는 거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냥 만나보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남자와 잘 되었고 연애라는 과정으로 진입했답니다. 이쯤에선 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인의 말대로 워커홀릭이었고 20대부터 30대 후반의 끝자락에 올 때까지 오로지 일에만 모든 청춘을 바쳐 일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해 흥과 망을 반복했어요. 그렇기에 더 거기에 목숨 바칠 듯 일했는지도 몰라요. 포기할 줄을 몰랐거든요. 평소 제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인데 이상하게 일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불도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만난 대표님들이 나중에 사석에서 저를 보게 되었을 때 놀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반 친구들은 제가 말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저는 말수가 별로 없었는데요. 친구들 놀러 다닐 때 혼자 책 읽고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런 제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판에 뛰어든 이유는 하나였어요.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저 술과 도박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었고 친정 어머니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휘둘러서라도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전쟁통이었어요. 가난함은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저에게 살갑게는커녕 외동딸인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너 크면 술이나 따라라.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술이라도 따라서 얼른 돈 벌어오라고. 네가 뭐 잘하는 게 있냐? 여자면 그거라도 해서 돈 벌어야지. 네가 부모 봉영하는 길은 그거 하나뿐이야. 기집애가 어디서 눈을 치켰어? 여보, 그만. 제발 진이한테 그러지 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짐승 같은 그 작자는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사실 아버지 역시 사업을 했다 말아먹고 난 후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었는데요. 변한 이후로는 모든 것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더니 술만 먹다가 절이 든 것이었죠. 그 사람이 죽은 날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엄마와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겠구나. 상복을 입은 내내 그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역시 딱 자기 팔자에 맞는 죽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도박한 사람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그 패거리에게 죽도록 맞아 그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일말의 연민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다리 불편하신 어머니와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 누구도 저희 가족을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옆집에 가서 국어를 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며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성인이 되면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많은 돈을 벌어 상처를 극복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업헌에 뛰어들었고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며 화장품이며 어린 나이치고 안 뛰어든 곳이 없었죠.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속개도 많이 속고 뒤통수도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제 뒤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나는 우리 딸 항상 믿으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너 갈 길 쭉 가. 엄마는 그냥 이렇게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고마워, 엄마.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네 아빠한테서 못 지켜줬던 것도 늘 미안한데 엄마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 어머니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는 저를 일으키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언제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세월이 거의 20년이었어요. 그 결과 이제는 알아주는 업계 탑으로 우뚝 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흥이 있으면 망도 있다고 힘들었을 때 어머니를 고생시킨 걸 생각하면 죄스러움이 안 들 수 없었죠. 아무쪼록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었으니 저는 최선을 다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에겐 절대 제가 회사 대표란 사실은 밝히지 않았어요. 우선은 사람을 좀 더 알아가 보고자 했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대인 적도 있었고요. 제 직함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 다르니 방어적인 치사였어요. 그나저나 자기는 늘 퇴근이 늦는 것 같다. 거기 대표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나쁜 사람이네. 무슨 일을 그렇게 부려먹는 거야. 자기야, 얼른 대충 끝내고 나와. 얼른 끝날게. 제가 거짓말을 해놓았기에 이런 우스운 상황도 발생했어요. 그 대표가 저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과 알콩달콩 사귀고 있을 쯤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일지 감을 잡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 감은 애석하게도 아주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의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같이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몇십 년을 했지만 어머니 생일 선물은 어렵다고요. 자기 엄마는 돈보다는 물건 사드리는 걸 더 정성으로 생각해 좋아한다네요. 그때 저는 예비 남편에게 받은 호의도 많고 간간히 저희 어머니를 챙겨준 것도 있고 하여 생일 선물에 돈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비 남편이 어머니께 전한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시어머니의 되돌아온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실은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에 크셔서 전화기 넘어 저에게까지 들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도 선물을 주겠다고? 아휴, 그럼 너무 싼 금액대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적당히 한 50만 원 선이면 된다. 아유, 이런 것도 내가 집어줘야 하니? 그 정도는 네 여자친구가 딱딱 알아서 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걔는 나이를 어떻게 먹었다니? 아, 맞다. 그리고 그나저나 걔 난자 올려놓은 거 확실하지? 나는 무조건 손주 있어야 된다. 아유, 그나저나 너 도대체 걔랑 왜 만나는 거니? 저는 이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꽤나 속물이라는 점, 그리고 제 나이를 싫어한다는 점, 손주에 집착한다는 점 모두를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난자를 얼린 사실을 알렸다는 것도요. 충격이었죠. 남편도 저와 동갑이었으니까요. 저기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만 끊을게. 아유, 참 엄마도 주책이네. 자기야, 혹시 들었어?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오는데 저도 이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더군요. 들었는데
어머님, 내 나이가 많다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 당신도 나랑 나이는 같잖아. 임신 생각하셔서 전에 말했잖아. 엄마가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옛날 분이라 그래. 넘어가. 글쎄, 보수적이라고 하고 퉁치고 넘어갈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후 여기서 제가 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제가 그날 같이 선물을 고르려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부분이 몹시 언짢으셨나 봅니다. 예비 남편과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도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말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라냐? 지금 나랑 간보자는 거야? 뭐 줄다리기라도 하자고? 어쩜 애가 그렇게 싹수가 노랄 수가 있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애가 여자가 나이도 들었으면 성숙하고 조근조근한 맛이라도 있었어야지. 늙은 여우 같은 년 하나 때문에 아주 기분 다 배렸다. 늙은 여우년이라고 저를 지칭하는 단어가 실로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얼척없는 얼굴로 예비 남편을 쳐다보자 말을 더듬으면서 내용을 전달하더군요. 어느 상황에서든 침착하던 사람이 황당한 내용으로 더 열을 뻗치게 만드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저기 실은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사이 반대를 하고 있어. 너 만나는 게 싫으신가 봐. 근데 나도 내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있고 어머니가 실언하신 거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예비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에게 엄마가 실언을 한 거라고 설득하려고 들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자친구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임신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왔습니다. 만약 임신이 실패하면 그 탓을 저에게 돌릴 광경이 정말 눈에 선하더군요. 주변 지인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말하면 당장 헤어지라고 할 게 뻔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이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처음엔 미안하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이더니 이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좀 꺼낼라 쳐도 모른 척하며 딴 화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하는 고민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계속 만나도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허나 한 달 후 이 결심을 단박에 사라지게 해준 사건이 있었으니 저에겐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때 예비 남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처럼 통화를 하던 중 저희 어머니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쓰러져 버리셨어요. 다행히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검사 결과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당신께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지난 젊은 날 아버지에게 매맞으며 가슴에 맺힌 한이 몸으로 온 것 같다고 중얼거리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나 엄마나 지옥을 견디며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단 사실을 안 예비 남편이 그렇게나 걱정을 하며 갖다 드리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더군요. 별거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성이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일까지 제쳐두고 달려오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아까 그 어떤 남자가 왔다 갔는데 너 남자친구라고 하더라. 왜 엄마한테 누구 만난다 말 안 했어? 훤칠하게 잘생겼더만.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깜빡할 걸 해야지. 아무튼 엄마는 마음에 들더구나. 이왕이면 결혼까지 생각해봐. 갑자기? 엄마는 딸 보내는 거 섭섭하지도 않아? 당연히 섭섭하지. 근데 딸이 시집 갈 때 돼서 가는 건데 널 영영 잃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사람이 내가 지인을 힘들게 키웠다는 거 듣고
날 존경했다고 하더라. 말도 이쁘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참 울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만 있었던 아픈 가족사를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부분을 예비 남편이 위로해준 느낌이었어요. 그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깊어졌죠. 하지만 일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마음이 힘든 와중 첩첩산중으로 장문의 톡이 날아들어왔는데요. 그건 바로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였어요. 문장의 어투는 정중했지만 요점은 하나였죠. 저기, 나 철원이 엄마예요. 이렇게 문자만 달랑 남기게 돼서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 철원이 핸드폰 내 멋대로 본 거니 우리 아들한텐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요. 나는 두 사람 결혼하는 거 극구 반대해요. 물론 아가씨도 남의 집 귀한 딸이겠지만 내 아들은 더 그래요. 내가 심한 섬유 근육통이 있는데 이걸로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임신 기간엔 진통제를 먹을 수가 없어서 다들 먹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반대했는데 애 아빠 반대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나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니 어떤 아들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 아들 알겠지만 알아주는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앞길 창창한 애예요. 아가씨보다 훨씬 어리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애 앞길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비켜줘요.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면 내가 나설 수도 있어요. 이건 경고예요. 문자를 받은 순간 정신이 멍하더군요. 늙은 여우라는 단어가 스치면서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문자를 보냈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에 전화를 걸어 따지려다가 이내 숨을 골랐습니다. 대신 예비 남편을 불렀죠. 정말 이걸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보냈다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없다.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 고쳐놓을게.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우리 엄마지만 정말 경솔했다. 어떻게 고쳐놓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예비 남편이 벙찐 표정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이런 무례한 언사에 대해선 대책이 없었던 거였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며 대답을 어물쩡 흐리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잠수를 탄 것처럼요. 늘 아침마다 연락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뚝 끄는 것이니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별 문자를 날렸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요. 아무래도 정리는 필요했기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여기엔 주변 지인들의 충고도 힘이 컸어요. 뭐? 네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그런 난리를 떤다고? 얘, 그 시댁 보통 집안 아닐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이 기집애야, 나이 먹고 개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로미오야 줄리엣이라도 안 돼. 하나같이 다들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들 결혼 경험도 있고 시댁도 겪어봤으니 저는 지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오래 만나지 않은 사이였기에 있는 것도 금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저희 어머니에게 잘해준 것만은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남자랑 잘 만나고 있지?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끔 묻곤 하셨는데 할 말이 없어 대강 둘러댔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만 치여 살던 날 회사 일을 처리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네, 누구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소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에 당황하셨는지 그분은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주저리 말을 잇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자는 좀 감정적이 되어 보낸 문자예요.
그날 애 아빠랑 술을 한잔 했거든요. 아무튼 이해해 주길 바래요.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와서 그 애 좀 위로해 주던가 해줘 봐요. 내가 이러다 죽겠어요. 아, 네.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는 끝났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을 달래라니 어떤 식으로 달래라는 걸까요? 전 단호히 정리하기 위해 헤어졌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와서 자기 아들을 달래라는 문자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랄 노자의 일을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하시니 불편하네요. 저기 아가씨, 참 딱딱하게 구네 이거. 아유, 내가 미안하다니까. 우리 애가 지금 아주 열도 펄펄 끓고 힘들어한다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뚝 막힌 거야? 아주 새심수를 삶아먹었나.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알아듣게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애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그쪽 때문에 뭐 단식 투쟁이니 뭐니 한다고 무리해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 그 지경이 됐으니까 당장 달려와요. 참 그땐 사랑이 뭐라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 길로 저는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예비 남편과 다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이 마른 것 같은 그 사람 얼굴이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은 예비 남편이 앞으로 알아서 어머님 쪽을 중재하겠다고 결심을 받아내며 봉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신 떨어지지 말자는 다짐을 했던 이때. 아마 제가 이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는 오늘 이런 사연도 쓰지 않았겠죠. 예비 남편과는 무난히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늘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사이엔 결혼, 시댁이라는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댁과는 명절 이외에는 절대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이어지고 있는 관계였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서로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나는 참 신기하다. 가끔은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오가며 설레어하기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예비 남편이 매우 조심스럽게 저에게 예비 시댁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라고요. 저는 초대에 응했어요. 일단 어른이 먼저 권하셨으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요. 또 사과를 하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라고 하니까요. 예비 남편 집 주변에 어느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엔 예비 시누이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비 시누이와 저는 서로를 보자마자 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는 제 회사 건물에서 가까운 경양식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주 찾아가 혼밥을 했던 가게였거든요. 시누이도 저를 알아봤는지 다소 약간 놀란 듯 하더군요. 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 혼밥 하시던 분이시죠? 매번 치즈 돈가스 시키시는. 제가 시키는 메뉴까지 기억하는 시누이 덕에 분위기가 약간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등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걱정했던 쪽은 예비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시킨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올 때까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화난 인상이었죠. 반면에 예비 시아버진 수다스러운 타입이셨습니다. 약간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어디 산악회를 가도 회장을 해야 하고 모임을 가도 자기가 리드해야 하는 그런 타입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의 끊임없는 혼잣말로 침묵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오디오가 비지 않았죠. 그건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눈치가 좀 없으셨단 겁니다. 아유, 아가씨, 내가 말이 너무 많지?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아, 이런 느끼한 음식 나오는 레스토랑 말고 뭐 닭똥집이나 돼지 껍데기 나오는 집에서 만나자니까. 이 애편애가 꼭 여길 고집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말하는 게 더 편한데 말이야. 우리 아들 여자친구랑 소탈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야. 아이, 그나저나 우리 아들 여자친구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이 녀석이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따놈들 주는 청첩자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무튼 다음엔 집으로 와요. 우리 집사람이 양념갈비에 소불고기 아주 잘하거든. 듣자 하니까 68하던데 우리 집이랑 다행히 식성이 잘 받네. 근데 이때 어머니께서 물잔을 탁 내려놓으시며 무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님을 쳐다보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눈빛에 주눅 들어 헛기침을 하셨고요. 이 양반 주책 좀 부리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주책을 부려? 그 입 단속 좀 못하겠어요? 내가 이러니까 동네 창피해서 당신을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아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참나. 아니 아들과 결혼할 여자 집 초대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해? 참 옆에 내 성격 이상해가지고. 당신이 늘 이런 식으로 떽떽거리고 다니니까 나도 당신 비위 맞추기가 힘든 거야. 누가 결혼을 해 누가 허락했다고. 저를 주축으로 한 두 분의 갈등은 그렇게 점점 고조되었고 나중엔 서로를 향한 과거사까지 꺼내며 싸우시더군요. 저기 아가씨 혹시 모아놓은 돈 많아요? 네? 없지는 않은데 그걸 왜 물으시죠? 참나, 묻긴 왜 묻겠어요. 우리 애 데려가려면 몇 억은 기본으로 모아놨어야 내가 생각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물잔을 텅텅 내려 찍으며 꽥 지른 고함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몰려들었어요. 그제야 두 분 다 수그러든 기색으로 조용히 밥이나 먹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사과를 하겠다고 모인 자리였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욕만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란 예비 시누이는 식사를 할 때 약간 자기 엄마를 말리는 기색이어서 정상인가 싶었는데 교묘하게 화장실 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려는 절 붙잡더라고요. 왜요? 오빠한테 무슨 말을 듣고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 보면 알겠죠? 여기 언니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버리세요. 우리 오빠 엄마가 절대 쉽게 안 놔줄 거라고요. 돈가스 먹으러 올 땐 반가웠는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서 참 안타깝네요. 근데 나도 우리 엄마랑 생각 다르지 않거든요. 언니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여자 마흔에 결혼 안 했으면 솔직히 좀 수상하잖아요. 제 나이를 들먹이며 신우이가 또 한 번 묘하게 웃는데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가족이고 뭐고 정말 바짝 기를 눌러놓고 싶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테 듣기론 신우이 역시 저와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데다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노처녀라고 했거든요. 그도 그럴만 했어요. 외모가 예쁘고 예쁘지 않고를 떠나 신우이는 전혀 자기를 가꾸는 걸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가꿀 생각이 없어 보였달까요? 오늘 같은 날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자리에도 허름한 빨간 추리닝 세트를 입고 왔답니다. 옷을 잘 입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는 맞춰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신우이는 남성 편력도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외모를 너무 많이 봐서 늘 헬스 트레이너나 모델 같은 직군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걸 동경했는데 언제는 그러다 꽃뱀에게 당해 그간 모아둔 돈을 날린 적도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는 코드숨을 치다 한마디 날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처음엔 여기서 반응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눌러 참고 있었는데
버릇 없는 건 확실히 교정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아는데요. 40에 결혼 안 한 게 수상쩍다고 하면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요? 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뭔가 폭발하기라도 한 건지 뒤측에서 갑자기 악에 바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우리 오빠 꼬셔서 들어온 늙은 회사원 주제. 야, 너 내가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무시하는 거지? 모를 줄 알아? 야, 나 거기 알바 아니야. 직원이라고, 정직원. 아르바이트 아닌가요? 정직원이라고 하기엔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던데요. 그리고 이러는 거 예의 아니에요. 예의 지키며 사세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는지 예비 신우이의 입술이 푸르르 떨렸어요. 그 입술을 보자 처연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서로 선은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는데요. 제 말에 한 번 더 푸르르 떨더군요. 나중에 이런 저를 달래는 건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은 자신이 오늘 괜히 말을 많이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머쓱해 보이는 얼굴이셔서 저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더 좋으신 듯 했지만 어찌됐든 예비 시댁에서 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곤 거의 왕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의 결혼 준비 소식에 한껏 들떠계셨어요. 성치 않은 몸이심에도 웨딩드레스 고르는 자리에도 따라 나오셨고 드디어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거냐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기뻐? 그럼 안 기쁠 수가 있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근데 너 시댁 될 사람들 다 좋으신 분들이랬지? 지희야, 어른들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해. 부부 사이 좋은 것도 좋지만 어른들이랑 가깝게 지내면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 알아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친정어머니에겐 구질구질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속만 상하실 게 뻔한데 말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기야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으로 저는 예비 남편과는 이별을 해야 했으며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래, 너 내일 인사 온다며? 그래, 별건 없지만 뭐 소불고기랑 좋아한다는 거 많이 준비해놓고 있으마. 네? 철원이한테 아직 못 들었니? 철원이가 말한다던데? 내가 이번 주 주말은 동창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되거든. 인사 올 거면 내일이 딱 적당해서 말이야. 내일 금요일이고 뭐 시간 널널하지? 꼭 와라. 예비 남편에겐 들은 말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지고 난 후 물었더니 어제 결혼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엄마가 절 받아주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일까? 의구심이 들었죠. 나긋하고 교양을 철철 흘리고 싶어하는 말투가 거슬리기도 했어요. 사업하며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제 직감으로 저를 부른 이유도 단순히 인사차 들리는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사를 드리는 게 맞았기에 고민하던 중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한 통 날라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낸 건지. 언니, 올 때 엄마 좋아하는 채소랑 음료수 좀 사오세요. 라고 왔더라고요. 열이 받아 전 그 문자를 그대로 예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남편이 대신 신우이에게 한 소리 했죠. 너 자꾸 버릇없이 이렇게 굴 거야? 오빠 여자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너랑 안 보고 살 거야. 거기에 신우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난리 부르스를 떨다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부터 폭풍 전야였지만 결국 어거지로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되긴 했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이 일단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약간 술에 취하신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건 예상된 시나리오였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긋 웃고 있더라고요. 가식적인 표정이 분명했지만 둘 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이 불길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나 일찍 왔니? 나는 아직 준비 중인데 우리 딸하고 얘기 좀 나누고 있어. 네, 어머님. 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돕긴 무슨. 내가 다 할 테니까 앉아만 있어라. 예비 시어머니는 어울리지 않게 교양 넘치는 말투로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요리하는 어머님 모습에 예비 남편 역시 어색하고 낯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거실에 엉거주춤 앉은 저는 남편과 일단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능숙한 언사로 어제 있었던 돈 내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술술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셨고 덕분에 공백이 없었습니다. 근데 입대부터 슬슬 시동이 걸린 건지 이상한 공주 파자마 같은 걸 입고 있던 시누이가 아빠 잠깐만, 나 우리 새언니랑 얘기 좀 하게 조용히 좀 하며 옆에서 멈추게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오빠에게 자세히 듣지 못한 게 너무 많다며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내가 언니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아, 맞다. 그건 들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아, 언니 되게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어머니랑 둘이서만 지낸 진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편부모 가정 이런 데서 자라면 사람이 조금 편협해진다고 하던데. 언니는 아니죠?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새언니는 편협한 사람이 아닌데.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론 편부모 가정이면 왕따도 많이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좀 힘들고 궁색하게 자라지 않겠어요? 실제로 아마 그런 자료조사도 있을걸요. 예비 시누이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세운다는 듯 동그랗게 눈을 뜨며 옆에 아버님에게까지 동의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며 시누이 등짝 한 대를 세게 치셨는데 이미 나빠진 분위기는 수습할 길이 없었어요. 제 기분도 이미 그때쯤 착 가라앉아 더 말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도 시누이는 계속해서 입을 놀렸습니다. 오빠가 생각하기엔 어때? 우리 새언니 어머니 아래에서만 자랐으면 험한 일 많이 겪었을 텐데 평소 사람이 너무 드세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어? 너 그만 못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그래? 예비 남편이 말리는 것도 소용없었어요. 그걸 콕 집어 화제거리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이 여잔 정작 모르는 걸까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겨우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환히 웃으며 큰 접시에 뭔가를 들고 나오더군요. 버릇을 잡아주기 위해 시누에게 한마디 하려고 입을 때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등장에 잠깐 숨을 골랐죠. 근데 접시 안에 든 것을 확인한 순간 예비 남편도 저도 모두 순간 표정이 식고 말았습니다. 엄마 무슨 죽? 김치죽이에요? 아니 웬 김치죽이에요? 예, 딱 어울리는 음식이라 준비했는데 뭐 불만이니?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힘들여 아들 키운 게 다 죽순꼴이니. 죽이야말로 딱 어울리지. 그래도 김치죽이다. 간은 맞을 테니까 많이들 들어라. 김치죽, 간장.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만의 항변 방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물러나라. 이 여자에겐 며느리들 사람을 망신 주고 대놓고 모욕 주는 것이 더 즐거운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 잔혹함에 치가 떨렸죠.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갈비 재료 산다고 하더니 뭔 짓이냐고 화를 펄펄 내는데 전 조용히 눈을 내리감고 김치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일반 회사원. 도대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뭐 모자른 스펙이라고 이렇게 진상 난리를 치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어떤 끈 하나가 툭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젠 내 정체를 밝혀서라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신우이가 막말을 날리며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더군요. 어머, 김치죽 맛있겠다. 고소해, 냄새도. 언니, 통깨도 들어갔으니까 많이 먹어요. 아, 맞다. 근데 나 언니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말이에요. 언니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그도 아님 월세? 왜 물어요? 오빠한테 언니 월세 산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월세 살아요. 엄마, 거봐. 내가 월세 사는 거 맞다고 했잖아. 마흔 처먹고 아직도 월세 산다니. 어쩌면 좋아? 보증금 500에 월세 45짜리 그런 데 사는 거예요? 막 그 빨간 벽돌 같은 집 그런 빌라에서? 비용 처리하려고 일부러 월세 사는 건데요. 어머, 누가 일부러 월세를 살아요? 거짓말도 작작 해야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그때 예비 시누이를 포함하여 시댁 식구 전체가 저의 반말에 놀라 멍하니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와중에 막말을 던지려는 시어머니를 저지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줄줄 이어갔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 입에서 마구 말이 튀어나왔으니까요. 이 결혼 내가 물러야겠네요. 도저히 안 되겠네. 착한 이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기엔 당신들 너무 인품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너 최근에 그 돈가스 가게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입사원서 냈더라? 그 회사 내 회사야. 경력 하나 없으면서 뻔뻔하게 우리 회사에 지원했더라? 미안하지만 능력 없는 직원은 사절이야. 거기다 인성이 거지 같은 직원은 더더욱 안 되고. 그제야 신우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력서를 일일이 살펴보는 업무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우연히 남편에게서 신우이가 저희 회사에 지원했던 것을 들었거든요.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신우이는 문자 그대로 달달 떨었어요. 황급히 자세도 고쳐 앉더군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세전환 한번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철아나, 이게 사실이야? 이 사람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명함이면 충분하겠죠? 자, 여기요. 세상에, 언니가 정말 거기 대표였잖아. 웬일이야. 거기 인테리어업계에서는 완전 탄탄하다고 소문난 회사란 말이야. 내 친구 중에 대학 완전 잘 나온 애도 그 회사 지원했다 마지막 3차 대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했고. 근데 우리 세훈이가 거기 대표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니 우리가 조금 오해를 많이 한 것 같구나. 일단은 오늘은 저 늦었으니까 돌아가고 다음에 날 잡고 다시 만나자. 그래, 맞아요, 언니. 이걸 어떡하지?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기 위함인지 혹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인지 다음을 기약하시더군요. 하지만 다음은 없었죠. 전 그렇게 그대로 말하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고양이 우는 소리만 들리는 밤거리에 저 혼자 오도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후련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허나 그냥 모든 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미리 언지를 주었다면 이것을 예비 시댁에게 전달했을 테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못해도 꽤 많은 금액을 뜯겼을 테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앞에선 저 역시 이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후 전 남자친구에게 몇 번의 연락이 왔고 만났습니다. 사실은 예비 남편이란 호칭을 떼고 이별을 인정하기까진 저 역시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저희 둘은 서로 깔끔하게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것을 수긍했답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가족이 저에게 상처 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미안해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지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서 애틋하고 아련한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괜찮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은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완쾌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십니다.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고요. 저의 혼사를 여전히 걱정하시지만 아마도 이번 생에 저는 혼자 살다 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게는 아직 더 키워나가야 할 회사도 있고 소중한 직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당부드리며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의 가족들을 살피고 결혼하세요. 혹여나 가족 구성원 중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세요. 갈등 과정에서 소중한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인 여러분들이 괜한 상처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70대에 들어선 마음 많은 청춘인 사람입니다. 어느새 이제 할머니라는 단어도 익숙해질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저는 오늘 저에게 찾아왔던 아주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그 아이의 선행을 알리고 세상이 아직 훈훈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먼저 그 이야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소소하게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부모님 때부터 지고 있는 빚이 많아서 항상 돈을 벌어서 빚 갚기에 바쁘셨죠. 그 많은 빚들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부모님은 형편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드셨죠. 그렇기에 저는 자라면서 가난이란 무엇인지 처절하게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싶었죠. 그러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부모님의 농사일을 함께 도우며 지내다가 동네 친척집에서 중매를 한 건너 동네에 역시 농부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자유연애를 하는 것이 불경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다들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결혼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고 농사가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면서 사시사철 농사일에 매달려야 했죠. 저도 하루 종일 식사 준비를 하고 점심 준비를 마치면 새참을 준비하는 등 항상 끝없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전 임신을 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을 심하게 해서 나중에는 위액을 토하다 못해 시뻘건 피가 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고 너무 입덧이 심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녀석이 커서 효도를 하려나 라는 말로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힘든 몸을 건사하며 10달 동안 제 아이를 품었죠. 그렇게 저는 20대 초반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핏덩이가 제 뱃속에서 쑥 나오던 그 순간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네요. 그렇게 첫 아이를 낳고 저는 정성을 다해 첫 아이를 양육했어요. 없는 형편이어도 아이 이유식은 좋은 재료를 구해다가 정성껏 만들어 먹이고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매일 미역국을 한 사발씩 들이키면서 모유를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농사일을 하고 저는 남편의 일을 돕고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어요.
다달이 선대의 빚을 갚으며 아이를 건사하는 평온하고도 지치는 나날이었죠. 첫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저는 둘째 임신을 시도했지만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어서 임신이 힘들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더군요. 자궁 비대증인가? 하는 용어를 말해주면서 질병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6개월마다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봐야 하고 임신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한두 명 더 낳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낙담했어요. 그렇지만 건강 문제라 어쩔 수 없기도 해서 나중에는 그냥 한 명만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동네 골목대장이 되었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엉덩이가 가벼워 들썩거리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였어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다지만 저는 아들 치닥거리를 하느라 유난히 체력이 딸리고 지쳤습니다. 심지어 옆 동네에 가서 참외밭에서 서리를 하기도 하고 마을 아이들을 이끌고 동네 뒷산에 갔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한밤중에서야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혀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저수지에서 뱀을 보고 그 뱀을 때려잡겠다고 돌멩이를 던져서 뱀이 위협을 하는 바람에 놀라서 무릎이 다 까져 울면서 뛰쳐들어온 적도 있었죠. 아들은 체력도 좋았고 힘도 셌는데 유독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주먹 다짐도 꽤 했었고 청소년 시절에는 주먹 다짐을 하다가 학교에도 불려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사내 애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커서 대학생이 된 아들은 난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서울에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일하는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경영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면 나오는 지방 도시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다행히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20살이 된 아들을 타지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의자에 앉아 알 수 없는 섭섭함에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늙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없어진다고 하더니 몇몇 기억은 이렇게 아직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 기숙사를 들어간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아들이 술김에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황망하게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이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안경다리가 한쪽이 날아간 채로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다가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문 앞에서 들어오다가 어떤 남자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서로 네가 와서 부딪히지 않았냐 사과하라고 시비가 붙는 바람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가게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고 했어요. 저희는 아들을 꾸짖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으니 그냥 콩만 먹으라고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화난다고 주먹만 휘두르면 다인 줄 아냐면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아들의 다혈질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았고 어릴 적 동네에서 애들하고 싸움박질을 할 때 따끔하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몹시 후회가 됐습니다. 이대로 합의를 못해서 빨간 줄이 그이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고 부모로서 너무 해준 것이 없었던 것 같아 마음도 아프더군요.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며 아직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들고 날뛰는 아들을 달래며 저희 부부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상대방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저희 아들은 약식 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을 받고 실형은 살지 않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아들에게 항상 누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성질이 나도 일단 눌러야 한다고 계속 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 본인도 반성을 하는 듯 하더니 정신 차리겠다며 군대도 잘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하러 토익 학원에 갔습니다. 토익이라는 것이 요새 취업할 때 필수로 해야 하는 영어라고 하던데, 거기에는 자기 같은 대학생들이 참 많다고 아들은 학원이 재미있는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잡고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은 당당히 큰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였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대학생 때 한번 사고는 쳤지만 그 후로 제 걱정을 알아주어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 같은 시시한 인생을 살지는 않겠구나. 돈도 많이 벌고 넓은 세상 경험하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죠. 큰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 길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없는 형편이라 겨우 돈 몇백을 아들에게 보태주면서 이걸로 자취방 얻는데 보태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 같아서는 전세라도 얻고 맘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저의 가난한 형편이 한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도 감사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서울 생활을 하러 또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2년쯤 되었을까? 가끔 명절이나 혹은 휴가를 받을 때 고향에서 쉬겠다고 내려오는 것 말고는 아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오늘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내려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혹시나 아가씨는 아닐까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설레는 기분이 들어 없는 살림에 시내 정육점으로 달려가 돼지고기를 사고 찌개거리도 샀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칼칼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돼지고기를 열심히 굽느라 비짓땀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수야. 그래. 같이 온다는 친구는? 열심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저의 눈에 아들의 몇 걸음 뒤에 서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웃으며 저와 남편에게 90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참한 그 모습은 우리 아들 녀석이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놀랄 노짜다 할 정도로 누가 봐도 단정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그 아가씨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가씨는 국문학과를 나와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전공과 맞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는 영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갔던 토익 학원에서 만나 회사 취직하고 서울로 오게 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아가씨 역시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그 지역에 있다가 일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서울 생활, 둘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싶어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런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가더군요. 그만큼 예절도 반듯하고 잘 배운 티가 나는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내심 아가씨와 우리가 혼사를 맺었으면 하고 아들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릴 적 어머니는 암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부스라에 자란 데다가 외동인지라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가씨는 저희 아들과 계속 좋은 만남을 이어가더니 결국 제 바람대로 그 후 1년쯤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제 며느리가 되었죠. 처음에는 처가에서 반대가 좀 심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무남동녀 외동딸의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보니 좀 배운 집안과 혼사를 맺고 싶다는 입장도 있으셨고, 워낙 우리가 돈도 없고 하다 보니 사돈의 마음에 많이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염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아가씨가 너무 탐나고 우리 아들의 욱하는 성격을 현명하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혼사를 진행하고 싶었죠. 다행히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엄마가 없어 외롭던 마음을 남자친구였던 아들이 다정하게 잘 감싸주고 항상 자신을 잘 챙겨줬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면 맞벌이를 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아버지를 직접 오랫동안 설득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아들과 며느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없었기에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신혼집에 자주 찾아가서 이것저것 사 나르기도 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꽃무늬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와서 그걸 사서 무작정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하더니 제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서 부스럭대면서 블라우스를 꺼내 며느리에게 대보면서, 아가, 내가 오늘 장에 갔다가 이 블라우스를 봤는데 이게 색깔이 너무 고상하고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생각이 나서 사왔지 뭐니? 한번 입어봐 어서. 했더니 글쎄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왜 울려고 하냐고,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아이가,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이렇게 제 옷을 갑자기 사와서 입어보라고 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살갑게 챙겨주시고 제가 더 잘할게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도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구나 하고 정말 감동했죠.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남들과 좀 다른 고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가도 갑자기 들이닥쳐도 한 번도 제 며느리는 인상을 쓰거나 싫은 기색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도 불쑥불쑥 찾아와서는 같이 목욕 가자, 등산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파전에 막걸리를 사 먹자 등등 평소 친정엄마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저에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이 바닷가 쪽이었던 어머니가 내가 아프거나 기운이 없다고 하면 항상 꽃게를 넣은 된장찌개를 해줬었다고,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 난다며 음식 이야기도 해주고, 과일 중에서는 자기는 딸기를 제일 좋아한다며 봄이 되면 같이 딸기 농장에 가보자고 퍽 즐겁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은 3월이었는데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잘 챙겨주고 싶어서 미리 며느리네 집에 음식을 싸들고 가서 차려줬어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어가고 며느리가 그리워한다던 꽃게를 넣은 된장찌개를 미역국 대신 만들어갔습니다. 후식으로 딸기도 사갔죠. 제가 주섬주섬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던 며느리가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꽃게를 보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왜 그러나 싶어서 따라가 보니 침대에 기대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거였어요. 아가, 왜 그래? 생일인데 미역국 안 해와서 그러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우리 엄마 음식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한참을 울던 그 아이는 겨우 진정하더니 눈물을 닦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케이크에 촛불을 끄더군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그날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도 음식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수줍게 말을 했어요. 저도 며느리라기보다 그냥 딸 같은 아이가 되어버려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 생긴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참하고 착한 며느리를 봤냐고 요즘은 1년에 2번 보는 명절에도 얼굴을 볼까 말까 하는 판인데 정말 복이 많다고 했어요. 살면서 누구의 부러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전 정말 기쁘더군요. 그러나 그런 좋은 날들은 누가 시기라도 한 것인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아들네가 결혼을 한 지 2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스산한 시기였어요. 이제 곧 겨울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옷장 정리를 해야지 하고 집에 온통 옷들을 꺼내 쌓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쪽에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농사일을 하러 갔고 이 시간에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마당으로 나가본 저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고, 얘,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누구한테 맞았니? 아, 왜 이래? 온몸이 왜 이렇게 멍투성이야? 저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며 쓰러져 버린 그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끌다시피 해서 방의 이부자리에 겨우 눕히고 온몸을 살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듯 긁히고 피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깊은 피멍이 든 것도 있었죠.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순간 뭔가 등에 소름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대학생 때 같은 사고를 친 건 아닌가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아닐 것이라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쎄한 느낌을 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군요. 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오늘은 결근을 해서 회사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119를 부를까 했지만 누워서 잠깐 쉬고 싶다는 힘없이 중얼거리는 통에 일단 죽을 끓이고 따뜻하게 방을 데워 누워있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 정도 그렇게 축 늘어져 있더니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더군요. 엄마, 그래. 누가 이렇게 한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저기 엄마, 그 사람이 저랑 좀 다투다가요. 저를 때렸어요.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대로 아들 녀석이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다가 며느리가 화가 나서 밥을 한 끼 안 차려주자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의자를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리고 며느리를 때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없이 키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 정성을 다해 교육시키고 가르쳤다고 믿었는데 한번 젊은 날에 치기로 사고를 친 것이라 믿었건만 평생 같이 살붙이고 살아야 할 마누라를 패다니. 저는 며느리에게 너무 창피하고 또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아들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는 죽이 잘 맞았던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좀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아들이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 밖으로 나도는 일이 잦았고 아들 친구 녀석이 며느리에게 무례하게 구는 바람에 며느리는 남편의 친구들을 몹시 싫어했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자제해달라고 해도 아들 녀석은 내 친구들인데 왜 그러냐면서 계속 어울리고 술을 마시며 어릴 때 골목대장 하던 식으로 친구들을 몰고 술 약속을 잡고 계속 나돌아다니면서 놀았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절 챙겨주셔서 버틴 것이지 결혼 생활이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며느리는 말하더군요. 그런 갈등이 누적되어서 서로 골이 깊어진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폭력을 써버렸으니 어차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며느리는 처음 보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다친 부분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울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지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고, 아들의 그런 행동을 한 자체가 저 역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며느리를 붙잡고 한 번만 좋게 생각해 줄 수는 없냐고 비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황을 들은 남편은 당장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부리며 아들에게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진짜 제 아들을 죽일 것처럼 구는 남편을 보니 괜히 속만 더 뒤집어지더군요. 그렇게 제가 딸처럼 정을 줬던 제 며느리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무조건 제 아들이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고 그저 며느리의 처분을 따르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상처가 얼마나 클까 싶었지만 또 둘이 계속 안 좋았던 이야기를 들으니 며느리가 조금만 덜 갑갑하게 했더라면 조금만 풀어줬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한 번쯤은 참고 넘어갔는데 며느리에게는 그런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 혼자서 페인꼴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정이 좀 떨어졌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제 마음은 편하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동안 저랑 그렇게 잘 지냈음에도 매정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더군요. 때리는 남자와 어떻게 살겠냐고 밤마다 아직도 그날 일이 생각이 나 밤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께는 건강하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며느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보내주는 것이 어쩌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양가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애써 며느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딸을 어디 보낸 것처럼 마음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저 세월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무드려 애썼습니다. 아들 녀석은 본인이 사고를 치고 반성을 하는지 어쩐지 자유라며 철없는 소리나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5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러다가 어디 친구를 따라 원양어선을 타러 가겠다고 하면서 몇 년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헛개비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마음 정리를 하고 살려고 그러나 싶어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간다는데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아들이 보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아직 겪어야 할 고난이 남았더군요. 60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도 농부일을 하고 있던 제 남편은 몇 년 정도 읍내 장에다가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가 팔고 소소하게 돈을 벌어오곤 했는데 처음에는 트럭을 타고 다니다가 어차피 많이 수확하는 주요 작물은 납품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 없다면서 중고 경차를 한 대 구입해서 시장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은 잠깐이지만 고속도로를 타게 되어 있어 저는 항상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운전 경력이 얼만데 조심해서 하면 괜찮다고 자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이 어떤 계시였던 건지 남편이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오중 추돌 사고였어요. 다른 차들은 트럭이고 SUV여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아픈 사람은 없었지만 남편은 경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의식이 없더군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불행에 제대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비명행사한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비로소 알 것 같더군요. 저는 급히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외국에서 원양어선을 탄다던 아들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도 되질 않고 출발하면서 알려준 회사 이름을 찾아 전화를 해봐도 그런 직원은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주인 아들도 없이 친척들과 모여서 조촐하게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와중에 연락도 되지 않는 아들이 너무 야속하고 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한스러운 마음과 또 갑자기 나만 두고 가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세상이 나를 등진 것만 같고 나도 이대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생전에 빚이 있었다며 차용증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영문도 모르는 빚더미를 안고서 농촌에 있던 집을 팔고 농사도 전부 정리해야 했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는 했는데 전부 같은 동네고 옆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얼굴을 들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거의 빼앗기다시피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소규모 도시로 이사를 가서 작은 빌라 월세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생활은 더 공공해져서 돈이 너무 부족했지만 다행히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주셔서 기초 수급자가 되어 얼마간의 돈을 다달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수급비를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아직도 제 불행이 끝나지 않았는지 도시에서 막 소일거리를 찾아보려던 찰나 저는 겨울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팔다리가 낫지 허리를 다치니 집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수술을 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눕거나 혹은 서 있거나 하며 허리 보호대를 하고서 엉거주춤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신이 힘든 몸이 되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러다가 언젠가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신세가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참한 이 한 목숨 그렇게 근근히 연명하면서 죽지도 못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남들 다 있는 남편도 손주도 며느리도 없고 이제 소식 끊긴 아들의 연락만을 기다리면서 산 송장처럼 언제까지 지내야 할지 정말 너무도 힘들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뼛속까지 시리고 아픈 겨울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가져다주는 날이어서 그날은 퍽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새로 담근 싱싱한 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또 독거노인 신세가 된 나를 누군가 봐주러 온다니 그런 마음에 들떠 있었죠. 다행히 허리는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정도는 돼서 저는 간신히 일어나 앉아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한 가디건을 입고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띵동 띵동. 곧이어 벨소리가 들리고 복직원분들이 들어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주셨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올라오는 길에 우편물을 가져왔다면서 저에게 우편물 뭉텅이를 주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 제법 많은 우편물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전달해 주시고 고맙게도 저를 걱정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 후 저는 편지 뭉치를 보다가 문득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그저 하얗고 겉면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께는 제법 두툼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1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놓쳐 5만 원짜리가 바닥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복지관분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자신들은 우편함에 있는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일 뿐 누가 도와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금액을 지원했다면 계좌로 입금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봉투에 그렇게 넣어서 위험하게 전달하겠냐고요. 저는 그 말도 맞다 싶어 일단 복지관이 아니라면 누굴까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연락이 두절된 아들 녀석일까요? 그런데 아들이라면 그냥 제 앞에 나타났을 것 같았습니다. 굳이 몰래 저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어떤 분의 도움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 돈을 그냥 써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돈을 쓰지 않고 방바닥에 숨겨두고 꺼내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날이 추울수록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나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보았더니 또 그 흰 봉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누가 볼세라 그 봉투를 얼른 꺼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그 안에는 역시 또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있더군요. 쪽지에는 컴퓨터로 인쇄한 글씨로 이상한 돈 아니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또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복지관 분께 부탁을 드려서 외출을 했어요. 따뜻한 겨울 옷도 좀 사고 장판도 새로 사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도 포장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훈기가 도는 듯 했어요. 따뜻한 방에서 쉬고 이제 마음 편하게 보일러도 틀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포장해 와서 먹으니 정말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2달을 200만 원으로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째가 되던 날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돈을 갖다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밖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우편함 부근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저는 돈을 또 받고 싶다기보다 정말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살펴도 소식이 없어 이젠 안 오는 건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골목 어귀에 있는 슈퍼나 가봐야겠다 하고 돌아섰던 그때 날씬한 어떤 여자의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뒷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 쪽을 흘끗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그분을 마주 보았는데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서 비상등을 켠 채 세워놓은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인가 싶어 황급히 차를 향해 달려가서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저기요, 저기 창문 좀 열어보세요. 용기를 낸 저의 목소리에 창문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은 아니 무려 아들 녀석과 이혼한 지 20년이 다 된 며느리였어요. 분명했습니다. 비록 강산이 2번 변할 세월이 흘렀지만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며느리가 틀림이 없었어요. 이제 제법 나이가 들어 파마도 하고 나타났지만 저는 그 아이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엄마. 저에게 엄마라고 하며 살갑게 부르는 며느리의 눈에 촉촉하게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차에서 내려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잘 지내시는가 너무 뵙고 싶어서 시골에 찾아갔다가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식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애는 혼자 어떻게 장례를 치르셨냐고, 몸은 왜 이렇게 상했냐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나는 다 괜찮으니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나 이야기해보라고, 건강은 어떤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고 채근했습니다. 며느리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제 아들하고 헤어지고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처박혀 지냈는데 그런 자신을 걱정한 대학 친구들이 전공을 살려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러 대학원을 다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위를 땄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서울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강의를 잘해 입소문이 나다 보니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쯤 아예 외국인 전문 한국어 학원을 차려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머뭇거리던 며느리는 자신이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정이 이래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요. 친정엄마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이었기에 이혼 후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면서 산다고요. 저는 마음 한켠에 어디를 떠돌고 있을지 모를 아들이 걸렸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잘된 일이기에 손을 잡고 잘했다고, 그렇게 네 인생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만 원씩 안 가져와도 된다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고 하니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제가 재혼을 했어도 저는 평생 엄마로 모실 거예요. 그때 제 생일에 끓여주신 꽃게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평생 엄마를 보필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 제 돈 거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힘든 일은 전부 저랑 상의해요, 엄마.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을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힘든 일들이 며느리의 그 말에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리의 고통과 아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모두 이 아이 덕분에 씻긴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고맙게 며느리의 돈을 받고 대신 너무 자주 챙기지는 말라고, 너도 가정이 있고 집에서 사정을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거나 외국 나간 아들놈이 연락이 되면 돈을 꼭 갚겠노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돈을 보태주고 있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는 등 저를 돌봐줍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보고 싶어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고 웃으며 말하니 이길 도리가 없더군요. 아들 녀석은 지난달에 간신히 전화로 연락이 되었는데 3달 정도 지나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몰라서 죄송하다고 울더군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돌아가면 제가 편히 모시겠다고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 소리를 합니다.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는 요즘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먹고 사느라 종종거리며 살아온 내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힘들 때 나를 걱정해주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평생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큰 명예를 얻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고 따뜻하게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오면 저는 그 녀석의 손을 잡고 이혼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주려 합니다.
비록 너와는 남이 되었지만 그렇게 나를 살펴준 좋은 사람이니 마음에 혹시 미움이 있거든 내려놓고 이제 너도 너의 인생을 살라고 꼭 말해주고 싶거든요. 세상 모든 일이 한없이 힘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정리가 되고 또 아팠던 마음이 아물면서 새 마음이 돋아나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한 요즘입니다. 코로나가 닥쳐 힘든 상황을 버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래도 힘든 시간의 끝에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저처럼 죽음만 생각하면서 집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주전부리도 하시면서 자신을 돌보고 주변에 정을 쌓아가신다면 반드시 저처럼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